대통령이자 특정 정권의 어떤 수뇌부가 네.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가 또 있나? 사장이 능력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 이게 또 몇천 명이거든요. 네. 거기 뭐 감사, 이사 뭐 이런 자리까지 다 하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손해냐? 총액 말씀드리면은 45조 원이었어요. 45조?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에이 뭐 대통령 열심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GDP 0.5%가 감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이미 여러 대통령 시절에도 이거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잖아.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인사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플러스 낙하산 인사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철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약간 의견 다른 분들은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같이 저는 이제 공부하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사회적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피하시는 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늘 하여튼 좀 많이 배웁니다. 예. 오늘 이 낙하산 인사, 야, 이 주제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 네. 제가 이제 이 낙하산 인사 관련된 논문들을 좀 알고 있었는데 늘 낙하산 인사가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최근에 또 낙하산 인사가 불거져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대남이라는 이름이 네. 언론을 뜨겁게 달궜거든요. 네. 이분이 뭐냐 하면 윤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다가 소위 낙하산으로 그 서울보증 상근 감사위원으로 내려가셨죠. 어쨌든 이분은 뭐 대표적인 낙하산 사례라고 아무런 전문성 없이 그냥 그 자리로 가신 거고요. 또 하태경 전 의원이 예,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하셨죠. 보험연수원장을 가셨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태경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이제 누가 봐도 이분은 이쪽 전문성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취임사가 흥미로워요. 뭐냐면 저는 이제부터는 보험맨입니다. 이제부터는. 학교 다닐 때 또 수학을 잘하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스스로도 이거 저희 그 낙하산 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들었고요. 좀 웃었죠. 그런데 그냥 좀 웃고 넘어갈 만의 문제는 아닌 게 이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사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서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낙하산 인사 들어오면 당연히 사회적 손실 야기하는 거지 뭐 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연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느 정도까지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저희 논문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국 사례고요. 두 번째는 그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 예전 낙하산 사례 그거 들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중국 사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국에 혹시 수찬 대지진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2008년도 5월이고 그 진도 8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사망자가 거의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10만 명 넘는 아시아의 이 어떤 자연재해로서는 역대급이었는데 거의 최강이었는데요.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인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스촨성에 있는 가운데가 신장 초등학교고요. 왼쪽은 유치원, 오른쪽은 호텔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시절에 지어졌어요. 근데 왼쪽 유치원 그냥 멀쩡하고요. 가운데 그 초등학교는 여기 지금 다 무너지고 이 벽면이 딱 남은 거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의 호텔은 뭐 창문 좀 깨졌는데 그래도 멀쩡해요. 그 이제 제 후배 교수인 그 이민 카오라고 홍콩대 교수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박사과정 시절 때 이 사진을 보고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똑같은 거의 같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어떤 건물은 이렇게 왕정 무너지고 다른 건물은 멀쩡할 수 있었던 거에 왜 그럴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진 설계를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무너진 건 다 내진 설계 무시한 건물들이고 멀쩡한 거는 내진 설계를 이제 유지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건물은 내진 설계를 무시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내진 설계를 잘 했네.
이제 이 친구가 뭐에 집중했냐면 관시, 소위 관시를 네. 집중했습니다. 관시가 뭐냐면 그 중국의 혈연 지연 관계인 거죠. 이 사적 이익 공동체. 예. 어떤 관시가 여기서 중요할까요? 건축 인허가 관련한 공무원과의 관시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시장과 건설업자의 관시가 일단 예. 중요할 거고요. 또 시장은요, 자기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래도 나중에 감사해서 적발되지 않아야 되니까 시장과 시장의 상급자, 아, 그렇네요. 도지사의 관시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근데 데이터가 요 건설업자와 시장의 관시는 모아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국 그 정부의 사이트에요. 그 시장과 시장의 상급자의 어디 출신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시가 이루어질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크죠.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시장과 시장의 상급자 도지사의 관시가 있었는지를 쭉 조사하고 예. 그 관시가 이 건물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 관시가 형성된 곳일수록 이런 붕괴 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관시의 사회적 부작용을 확연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뭐냐 하면요. 예. 그 관시 시장과 그 시장의 상급자인 관계 때 지어진 건물은 붕괴 확률이 네. 무려 75% 증가했습니다. 이야. 거의 2배가 된 건데요. 그렇네요. 그 아까 인명 피해가 약간 1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 계산을 해보면요, 4만 명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사망 원인이 아닌 거군요.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가 대부분의 사망 원인인데 요 관시 때문에 40%가 추가됐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런 참사의 원인들을 바탕으로 관시가 일어났었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딱 확인했을 땐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히 동향이면 관시가 높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한 건가요?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시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랑 박정호 교수님이 예를 들어 같은 서울 출신인데 네. 이게 진짜 친하냐 관시였냐 이거는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관시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 75%는요 사실은 과소축에 된 겁니다. 진짜 관시를 조사해서 했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겠네요. 그런 수치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는 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연구자분은 관시 여부를 확인할 때 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동향이냐를 기준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료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동향 인지의 여부는 중국 정부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수집이 예. 가능한데 이제 뭐 다른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재계면은요 혼맥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뭐 더 해볼 수 있으면 또 분명히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요소만 가지고도 관시를 측정했는데 75%니 증가하니 네. 학연이니 혈연이니 이런 것까지 하면 훨씬 더 그 수치는 높아졌을 높아지겠네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중국은 관시가 워낙 보편적인 나라라서 그럴 수 있지 다른 나라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뭐 다른 나라, 뭐 이웃 나라 한번 일본 살펴보면요. 일본도 이제 그 정경 유착 굉장히 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일본의 재경부 혹은 뭐 산업부 정제 산업성이죠. 거기 고위 관료들이 자꾸만 전력회사 그 도쿄전력으로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좀 그래도 양호한 게요. 사장으로 가지 않고 보통 이사로 갑니다. 이사로 가서 부사장까지 승진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요 사람들이 원래 그 도쿄전력 직원이지만 원래는 이제 사건 이후 복구를 책임져야 될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리였으니까 네. 이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이렇게 정부 출신의 사람들이 요 도쿄전력으로 가는 혹은 뭐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가는 거를 아예 금지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요. 네네. 뭐 서두에 말씀 주셨던 우리나라 사례, 그다음에 중국 사례, 일본 사회. 어떻게 보면 동양권 사회에서는 관시나 관계를 중요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네. 그렇다면
미국이나 네. 아니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살기 시작한 홍콩. 뭐 교수님은 두 군데에서 또 교수로 재직하신 경험 있으시니까요. 네네. 그 나라에서는 이런 낙하산 인사 없는 건가요? 아유 뭐 사람 사는 곳이 뭐 아예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러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도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고요. 네. 미국도 물론 있습니다. 뭐 미국 정치권 우리나라의 주미 대사로 오시는 분들도 말하자면은 대통령들이랑 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이 누구를 보내느냐.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랑 친한 거, 뭔가 인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랬을 때 정말 아무런 전문성 없는 사람을 보내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혹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느냐의 문제가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전문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은 훨씬 적은 편인 거고요. 예. 유럽은 이따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예. 유럽은 요거를 좀 제도적으로 예. 그러지 못하게 다양한 제도를 좀 만들어 놔서 체크 앤 밸런스 예. 그러니까 소위 이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잘 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 뭐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형태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게 네. 불과 지난번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네. 자기 내각의 친척과 딸을까지 그러면 이건 미국에서도 네. 사람 따라 또 달라지고 네. 또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저도 그런 하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후한 무치잖아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그 주변의 공격에 대해서 끄떡 없으니까 그렇게 좀 슬픈 짓도 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잘 이렇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에서의 교수 채용으로 미국 코넬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셨었고 네. 홍콩에서도 홍콩가기대 교수를 하셨었고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대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교수 채용에서는 선배가 연줄이 있거나 네. 그 원래 그 학교에 뭐 내가 아는 뭐 학부 때든 아니면 뭐 유학 갔을 때든 뭐 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 이미 교수로 가 있었을 때는 네. 뭔가 합격해서 그 학교의 교수로 갈 확률이 높다. 네. 이런 소리들 사실 왕왕하거든요. 네. 뭐 사실 그게 틀린 말 같지도 않고요. 음.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교수 채용위원회에 한 10년 있었죠. 아, 미국에서도 예. 있었고 예. 홍콩에서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교수 채용이요. 그러니까 아주 주니어 교수 말고 막 박사 받으신 분들 말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그 인맥이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사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인맥이라는 거하고 네. 낙하산 인사라는 걸 참 구분하기가 애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들이 인맥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인맥이 그 실력을 무시하게 되는 채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예.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예. 어떻게든 데려올 수 있는 너 나랑 친하잖아. 근데 진짜 실력 너 뛰어나자. 제발 우리 학교에 와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맥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리크루트를 하려고 하지만 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트러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택도 없는 사람들이 인맥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아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서의 아니면 그 분야에서의 그런 정도의 신뢰 구축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점수로 정량화하지 않더라도 네. 저 정도 급의 실력인데 우리 쪽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전체 팀워크까지 강화할 수 있다면 모셔오자 이런 거라는 그런 개념이 의미거든요. 됩니다. 네, 네. 그럼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요. 네. 학생 선발 때도 여쭤볼게요. 네. 미국은 학생 선발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네. 교수의 재량권이나 어떤 그 학과의 재량권이 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수능 성적이 정 아닌데 네. 이 친구의 여러 면을 봤는데 그 여러 면도 누구에게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잠재력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래서 뽑았다. 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뽑으면 진짜 난리 날 일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미국에서 그것도 관계 아닌가요?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수시가 약간 이제 그런 형태의 일부.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의 인생의 어려움이라든지 성장 과정들을 고려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미국은 이제 대부분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SAT 점수, 미국 수능 점수는 참고 사항이 되지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데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수능 공정성에 덫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전 그 소위 조국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이들 이렇게 커리어 트랙을 잘 만들어주고 부모에 의해서 경험도 많이 쌓아주고 이력서를 빌드업해갖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네. 있게끔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요. 네. 그 수능 점수에 부모의 재력과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냐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에 돈 많이 내갖고 예. 거기에 이제 수능 보는 기계처럼 아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재력이 제 부모의 네.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 수시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부모의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중요한데 네. 이게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약자를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는요. 이렇게 이제 수시 전형처럼 만든 다음에 아주 어렵게 자란 친구들,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많이 기회를 주고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수시 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그 신뢰도가 높아서 네. 그래 물론 미국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공정성에 덫에 갇혀갖고 네. 수능으로 쫙 줄 세워서 점수 딱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그렇게 점수를 만드는 것도 부모의 소위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려운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조금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 대통령은 네. 아버님이 예일대 출신이라서 본인이 예일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를 뭐 어떤 다른 형태로 받는 과정에서 네. 학교에 도네이션, 기부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네. 그 돈들을 바탕으로 차상위 소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더 많이 주는 그런 형태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계층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꼭 제가 그거를 서포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고요. 네. 대신에 저소득층에 대한 서포트를 굉장히 늘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넬 대학교는요 입학 1년 학비가 1억인데요. 예. 그 중에 4천만 원을 네. 이제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씁니다. 아.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8천만 원이 안 넘으면요. 예. 그럼 학비가 무료예요. 와. 공부만 잘하면 학비 걱정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이 8천만 원이면 그렇게 뭐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하는 학교 공짜로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뭔가 좀 저소득 말하자면 대학에게도 유연성을 주고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혜택을 주는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이런 사회적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초창기에는 우리처럼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 이거를 중요시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느슨하게 해주면서 사회적인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나라는 문화가 우리부터 처음부터 달라서 예전에 뭐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채용 전형이나 입학 전형과 네. 지금은 늘 그랬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후자에 좀 더 가까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네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제 2부에서 나눌 우리나라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문화적인 토양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좀 서구 국가들하고는 좀 많이 다를 텐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점점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그 공정성 화두가 들어와서 네. 기계적 공정성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 공정성. 네. 그런데 그게 꼭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네. 단순히 그런 기계적 공정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진짜 사회의
큰 그림의 공정성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형식적 공정성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공정성 늘었는지는 의구심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미국은 생각해 보니까요, 또 어떤 한 민족으로 몇천 년 동안 살아온 나라가 아니라 네네. 전 세계 여기저기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그런 독특한 문화가 구성되는 것도 참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흥미로운 또 연구도 하나 있는데요. 예.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인데 예.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신뢰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일랜드 출신이냐, 이탈리아 출신이냐, 뭐 컬처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흥미롭게도 또 이민을 오면요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특정 지역마다 그 어떤 출신 지역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또 상호 신뢰의 바탕도 좀 달라서 그 신뢰 정도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서 공공재 투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다가 똑같이 길을 내는데 내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호 신뢰도가 높았을 때 더 네. 많이 낸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원래 모국에서 네. 있었던 문화적 토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저신뢰 국가거든요. 그래요. 저신뢰 국가라서 우리는 뭐 무슨 프로세스 하면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맞아요. 예. 미국은 그렇게까지 뭐 하나하나 예를 들어 제가 연세대학교 부임할 때요. 네. 저의 모든 커리어에 대한 증명을 다 해야 돼요. 네, 스캔해서 다 내야 돼. 다 내야 됩니다. 채용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홍콩 갈 때는요. 제 예. 박사학위 졸업장 하나 딱 제출하고 말았거든요. 이야, 다르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럼 미국 어떻게 유지하냐?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걸렸을 때는 가차 없는 형벌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데 우리는 저신뢰 사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증명해내야 되고 네. 저는 그것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이 좀 꽤 크다고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낙하산 인사가 우리나라 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자 아니면 특정 정권의 어떤 수뇌부가 네.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나라가 또 있나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 네. 그러니까 많이 임명할 수 있으니 당연히 낙하산도 많아지겠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면서 네. 어디도 임명하는지 살펴봤더니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기관망, 안전망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아주 특정, 아주 높은 곳에서 다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뭐 코레일, 가스안전공사, 뭐 원전과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들 네. 이런 것들은 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 인사관리 만이라도 좀 더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거기만 철저해야겠습니까? 네. 뭐 정말 많은 기관, 사실 뭐 건설 쪽도요. 잘못해서 뭐 붕괴되는 그렇죠. 사건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또 안전도 중요하고요. 또 미래 비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산업들이 충분히 잘 일어나야 되는데 사장이 능력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가는 인사들이다 보니 네. 이게 또 몇천 명이거든요. 이 공기업 사장만 치면 이제 수백 명 단위지만 네. 거기 뭐 감사, 이사 뭐 이런 자리까지 다 하면요 이제 몇천 명 단위인데 이게 다 임사 검증 시스템이 대통령실에서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사장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네. 거기서 견제할 상임 감사. 네. 혹시 상임 감사도 그러면 똑같이 다 낙하산 인사인가요? 낙하산 인사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대남 씨, 예. 뭐 스스로 나는 사장은 귀찮고 감사는 할 일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 가서 그냥 놀고 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참 이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균형감 있는 어떤 견해를 한번 반영하기 위해서. 네네. 저도 사실 조직 생활을 해봤는데요. 네. 생면부지에 누구랑 일을 하다 보면 네. 이 우리 체크라고 하죠. 어떤 정량적인 걸로 볼 수 없는 네. 레푸테이션 체크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 안 되다 보니까 좀 겁이 날 때도 솔직히 있어요. 네. 우리 쪽 팀에 누구를 이제 받을 때 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학점하고 뭐 이전 직장 경력들만 보면 좀 그러니 뭐 아주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쪽 전임이 일했던 기관
기관에 전화해서 그 친구 우리 쪽이 지원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라도 보게 되거든요. 당연한 거죠. 네. 왜냐하면 한 명 잘못 뽑으면 이 팀 전체가 진짜 와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거라면 네. 차라리 우리는 가치관과 철학을 공유하고 네. 늘 우린 큰 틀에서 한 식구,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어떤 대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이 조직의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 하는 형태로 뽑는다면 네.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그런 인재를 뽑을 쉬운 가능성이 낙하산 인사일 거거든요. 네, 저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소위 고소형 인사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고소형 S라인, 그래서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다음에 S라인은 이제 서울시 출신,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얘랑 일해봤었는데, 얘 잘하는 애인데, 얘 괜찮은 애인데, 얘 좀 한번 이렇게 안 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느낌인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인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문 대통령은 코드 인사, 뭐 다 있었습니다. 모든 정권 다 있었는데 이런 것이 개인의 한 명의 지각 범위 내에서 혹은 소수의 지각 범위 내에서 검증된 사람들과 어떤 국가 전체 시스템 속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을지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꼭 뭐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닌 게 기존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어서 뭐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또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정말 그 분야의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힘이 있고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뭐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나쁘기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그래서 진짜로 한번 살펴본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데이비드 쉔헤어 교수라고 원래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작년에 서울대 경영대학으로 과감하게 옮기신 독일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연구한 겁니다.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고 이제 파이낸스 쪽에 이제 탑 저널에 가 있는 거고요. 최고 저널이죠. 이분이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됐냐? 서울대에 교환학생에 오셨어요. 교환학생에 왔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에 간 다음에 요걸 연구를 직접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고소형 인사를 하는데 공기업 사장들은 주로 고려대나 현대건설 출신을 많이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기업에 그래서 예전에는 현대건설이나 고려대 사람들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2008년에 한 31개 그 공기업에 요 이제 대통령 인맥으로 사람들이 딱 꽂힙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 기업들이 이제 고려대나 현대건설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민간 회사가 갑자기 공공기업과 연결고리가 짠 하고 생긴 거죠. 예전에는 그런 학연에 대한 그 학연이나 회사연이 별로 없다가 이렇게 인연이 생긴 회사가 16%가 딱 증가했습니다. 31개인데요. 그래서 공공기업을 예를 들어서 31개의 인맥기업, 그러니까 인맥이 짠 하고 생긴 기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기업과 인맥이 특히 없는 비인맥 기업라고 제가 하면은 비인맥 기업과 인맥 기업이 회사의 매출액이 갑자기 확 바뀝니다. 와, 얼마나 바뀌었나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2004년부터 2011년 사이에 그 인맥 기업, 그러니까 고려대나 고소형 인사, 고소형 인사, 그 고려대나 현대건설 출신, 그다음 비인맥 기업은 파란색인데요. 요 2008년부터 갑자기 짠 하고 올라가죠. 요 갭, 예전에는 그 갭이 없다가 그렇네요. 갭이 확 생긴 거잖아요. 차이가 생겼는데 요게 회사의 자산 대비 3%인데 요게 뭐 3%면 작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업당 평균 1,000억 차이요. 와. 근데 이제 31개니까요. 이제 3조 1,000억인 거죠. 매년 애니얼리 뭐 매년 3조 1,000억씩 차이가 나게끔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봤더니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소형 인사가 없었을 때는 인맥 기업과 비인맥 기업이 마치 한계선인 것처럼 바짝 붙어 있었던 게 매출 추계가요.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이게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에 아주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지는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이제 이게 확 차이가 나는데 요 예. 차이가 뭐 반드시 나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산 인사가 뭐 좋은 사람들이 진짜로 갖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또 사장님들이랑 친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나쁜 쪽으로 아까 정경유착처럼 돼서 나쁜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됐는가? 결과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다음 그래프인데요. 예. 요 그래프는 뭐냐 하면 계약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도 좋은 점이 이게 국가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맥 기업과 비인맥 기업이 그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고 나서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바뀌냐 봤더니 예전엔 똑같이 움직이죠. 2007년까지는. 네. 그러다가 2008년, 9년, 10년 확 문제 발생 확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네요. 어디가 높으냐 하면은 인맥 기업이 확실히 높습니다. 이것도 또 앞서 보여주셨던 매출액 증가 추이와 비슷한 그림이네요. 네. 2007년 전까지는 인맥 기업과 비인맥 기업의 문제 발생 확률이 마치 한계선인 것처럼 두 군집이 차이 없이 바짝 붙어 있는데 네. 낙하산 인사 일어나고 났더니 인맥 기업의 문제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어. 그래서 편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게 드러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략 한 그 비인맥 기업은 뭐 45% 정도 문제가 문제가 없는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한 45% 정도 된다면은 인맥 기업은 뭐 65%, 70%까지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데요. 특별히 많이 문제를 더 일으킨 데가 건축과 토목이었습니다. 건축과 토목. 네. 현대 건설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건설과 토목의 조달 결과는 그렇게 인맥 기업이 특별히 더 잘 못하더라. 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손해냐, 문제 일으켜서 도대체 얼마큼 됐냐라고 이 논문에서 계산을 합니다. 손해 금액도요? 네, 손해 금액 계산하는데 총액 말씀드리면은 45조 원이었어요. 45조? 네. 그럼 이게 GDP에서도 거의 한 0.5% 될 정도의. 그러니까요. 야. 그 GDP의 0.5% 갉아먹을 수준이면요. 네.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인맥 기업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뭐 대통령 열심히 도운 사람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45조 원의 GDP 0.5%가 감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거를 들고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대표적인 하나의 연구된 사례가 마침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거지. 맞습니다. 오히려 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연구는 공기업 사장님들의 프로필은 자연스럽게 다 공개가 돼서 네. 전직 회사 출신이 같거나 학교가 같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매출액 추계와 계약 시 문제되는 것도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다 보여지니 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연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분명 코드 인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국가의 손실 중에 얼마가 도대체 낙하산 인사로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부작용이 연구로조차도 확인이 됐다면 네. 그 뒤에 박근혜 문재인 또 최근에 윤석열 여러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이거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인사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절대 낙하산 인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네. 근데 뭐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자리 안 챙겨주면은 뭐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사실 좀 제가 외국 사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유럽 사례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OECD가 공공기관 임원 인사 우수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어느 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으니까 누군가는 공공기업의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봤더니 잘하는 나라를 3나라를 뽑았습니다. OECD에서 예. 영국과 프랑스와 뉴질랜드입니다. 음.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장관이 임명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내려오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영국은 확실하게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임명을 하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좀 감독하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관만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 공공기관 이사장까지도 다 하는 거죠. 어. 의회가 권한은 없지만 의회가 체크앤밸런스를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로 예, 되어 예. 있고요. 이제 프랑스는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요 의회의 자문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도 의회가 이제 그러니까 체크앤밸런스를 하는 거죠. 예. 뉴질랜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사회가 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좀 더 자유롭죠. 좀 더 이제 말하자면은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네. 그래서 공기업관리시라는 국가기관이 또 기관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뭐 질적 평가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그 공기업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이 세 나라 모두 결국은 뭐냐 하면 무언가 그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정하자 전에 네. 인사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후보군은 예를 들어 후보군 3명을 대통령이 전 이 3명 중에 하고 싶으니까 이 중에 뽑아주세요 하는 거면은 다 이게 코드 인사니 후보는 또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 연구에서 그건 없나요? 그것까지는 잘 제가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네. 뭐 후보 추천부터 전체적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온 사람들을 이게 진짜 맞는 사람들이냐 안 맞는 사람들이냐 확인을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넘어서 네. 제가 한번 공공기관 그 임명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누가 후보고 네. 누가 후보인지가 이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후보의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였고 네. 거기서 몇 점을 받았고 네. 그게 납득 가능한 점수인지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개가 안 되는군요. 저는 투명성 제고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낙하산 인사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과 혹은 권력자와 친분이 있다고 X인 건 아니니 예. 적어도 국민이 보고서 이것이 적합한 인사였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게 채점표와 후보자의 투명한 공개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공직 프로세스를 먼저 공개를 잘 해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네네. 그다음 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너무 뜨거운 주제를 가져오셔서 네네. 우리나라는 한 번쯤은 다 이런 임명을 해본 대통령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에 유리천장이 있었거든요. 이쪽 분야는 고시 출신만 꼭 어느 직급 이상을 가더라. 네. 그리고 이쪽 분야는 여성이 한 번도 어디 이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더라. 네. 이쪽 분야는 사측이 아니라 노측에서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대더라. 네. 이런 거를 깨서 네.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 높은 자리에 누군가를 앉힌 적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네. 능력을 가지고 뽑지 않고 그렇게 상징적인 정치적인 어떤 심볼 이걸로 뽑아버리면 네. 국가 경영에 그 좋은 점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상징성이라도 한 번쯤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계속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젠가 올라올 때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네. 외국의 사례라든가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 어떠세요? 저는 그 구체적인 실명을 그래도 좀 들면요. 예를 들어 강금실 장관 네. 그런 예인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법무부 장관에서 고시 출신 검사나 네. 판사 출신이 아니고 또 네. 여성이고 이런 네네. 거죠.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 그렇죠. 그런 이제 유리천장을 저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뺀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뭐랄까 관습을 타파하는 상징적인 의미 뭔가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인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예를 들어 타성에 젖어 있다면은 네. 이것도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낙하산 인사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뭔가 꽂아 넣으신 건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꽂은 거는 문제지만 저는 그 전 뭐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너 MB 정권 때는 또 사우디 대사를 처음으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분을 임명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이신 한동훈 장관도 뭐 기수 다 탈피하고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인사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렇게 쌓여온 관습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뭔가 균형점을 한번 확 흐트러 놓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런 네. 인사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이 좋은 의지로 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인사가 하나 이제 중앙 집권으로 됐을 때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니 이번 기회에 이왕 집중된 거 새로운 인사, 파격적인 인사들을 좀 많이 하셔서 네. 40대 장관도 나오고 뭐 30대 장관 왜 못 나옵니까? 외국엔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네. 30대 총리도 나오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이 기수 문화, 나이 문화 이런 것들도 좀 타파하는데 뭔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어떻게 보면 뭐 병폐 중에 하나인 낙하산 인사, 그것이 이렇게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도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얼마까지 일으키고 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도 생각해봐야 될 게 많은데 한 번 더 기업이나 정부에 재원할 내용 있으시면 또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이미 다 하셨나요? 네, 뭐 낙하산 인사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꼭 실력 있는 사람들 잘 검증해서 보내시면 좋겠고요. 예. 택도 없는 사람들 보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 과정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